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한일의 김종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건설 관련 공사 도급 계약, 특히 하도급 계약에서 불공정 행위가 문제될 때 계약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무적으로 하수급인이 수급인의 불공정 행위를 주장할 때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방법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그리고 각각의 법적 효과가 어떻게 다른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물론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지만 그 경우 공정위에서는 소송의 결과를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상 공정위 신고를 할 실익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리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불공정한 공사도급 계약 규제와 관련돼서 기본적인 조항은 민법 제104조인데, 민법 제104조는 불공정 법률 행위를 일반적으로 규제하는 조항으로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특별 규정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 국가계약법 제15조 제4항, 지방계약법 제6조 제3항 등에서 불공정한 계약을 금지하고 그러한 계약을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에서도 불공정한 계약에 대해서 규정하고는 있는데 행정적 제재를 중심으로 규제가 되었고, 그 불공정한 계약의 효력 그 자체에 대한 별도의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그 약관규제법 제6조 제1항은 신의 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하도급 계약의 경우 원수급인이 동일한 내용으로 하도급 계약서를 반복하여 사용하고 있다면 약관규제법이 적용될 수도 있는데 오늘은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민법 제104조는 약자의 불리한 지위를 이용한 폭리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핵심 규정인데요. 그런데 이제 민법 제104조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해야 합니다. 단순히 불리한 정도가 아니라 현저하게 불공정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 요건이에요. 또한 상대방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는 경우로 제한된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용이란 적극적으로 이용한 경우뿐만 아니라 알면서도 방치한 경우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민법 제104조에 의해서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무효가 되는 건데, 일반적인 도급계약 내지 하도급계약의 경우에 양 당사자 모두 전문적으로 건설업을 수행하고 있는 주체이기 때문에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이 인정된 경우는 예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민법 제104조가 적용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공정거래법이나 하도급법에서는 불공정한 계약의 효력에 대해서는 별도의 언급이 없으므로 실무적으로 불공정한 도급계약에 대한 효력을 규정할 필요가 생겼고, 그래서 처음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서 해당 내용을 규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은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불공정이 아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 이르러야 무효가 되는 것으로 판례는 현저한 불공정의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해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당사자 간의 협상력의 차이, 즉 우월적 지위 여부, 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강요 여부, 계약 조건에 대한 사전 고지 및 협의 여부, 일방 당사자에게 부과되는 부담의 정도와 상대방이 얻는 이익과의 균형, 이런 요건들이 명백하게 충족되는 경우에만 무효로 판단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결과적으로 소송에서 현저하게 불공정하여 무효다, 이런 판단을 받기는 쉽지 않은 것이 이제 현실이에요. 또한 이제 별도로 이제 국가계약법은 2019년에, 지방계약법은 2023년에 그 법 개정을 통해서 부당한 특약의 무효를 이제 명시적으로 규정했어요. 그래서 이제 국가계약법 조항을 보면 제15조 제3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 담당 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 이 법 및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 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해서는 아니 된다고 이제 규정하고, 사항에서
제3항에 따른 부당한 특약 등은 무효로 한다. 이렇게 이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면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에서는 현저한이란 표현 대신에 부당한이란 표현을 사용해서 건설산업기본법보다 적용 요건이 완화된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처음에. 근데 뭐 나중에 판례 나온 거 보니까 국가계약법의 경우에도 현저한 정도의 부당한, 그러니까 불공정한 경우에만 무효로 이제 보고 있어서 사실상 그 동일한 그 정도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민간 당사자 사이의 불공정한 정도와 그다음에 이제 공공기관과 민간업체 사이의 불공정한 정도를 다른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조금 합리적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특히 이제 이 국가기관과 뭐 발주처죠. 발주처와 이 공사수부인의 관계는 갑을 관계가 조금 더 좀 명확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당한이란 표현은 말 그대로 현저히 불공정함보다는 조금 더 완화를 해서 판단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실무에서 가장 많이 문제되는 것이 바로 이제 공개 연장 시 발주처에서 간접비 포기를 요구해서 이제 합의서를 작성한 경우 이러한 이제 포기 합의가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 해당돼서 무효다. 이제 실무적으로 그 발주처에서는 공개 연장을 해줄 때 우리가 지체상금을 이제 부과를 안 하는 대신에 간접비를 포기해라 이런 저 요구를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현장 실무자 입장에서는 뭐 어쩔 수 없이 그 포기 합의서에 이제 도장을 찍고 날인을 하고 이런 경우가 이제 실무상 좀 뭐 제법 있습니다. 자주 있었던 편인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판례는 유효로 본 판례도 있고 무효로 본 판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경우를 보면 저는 이제 이 무효로 본 판례를 보면 현저히 부당한 개념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부당한 정도로 좀 판시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그 적용법이 국가계약법이 아닌 건설산업기본법을 근거로 좀 판단을 해서 조금 뭐 사실 뭐 명확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포기 합의를 유효로 본 판례의 경우에 원고들이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간접비가 발생할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합의서의 계약금액 변경 없이 공사기간을 연장한다는 점을 명확히 기재했고 추가 간접비 청구권을 유보한다는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며 여러 차례 변경 계약을 체결하면서도 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고 2년 6개월이 경과한 후에야 추가 간접비 지급을 요청하는 등 상당한 기간 동안 추가 간접비의 지급을 구하지 않았다. 이런 이제 점을 들어서 포기 합의를 좀 유효하다고 보았고요. 그다음 이제 포기 합의 당시 그 피고가 원고들에게 도급 계약을 해지 뭐 하겠다거나 부정당 업자로 등록하겠다는 등의 언동으로 원고들을 강박한 사실이 없다. 뭐 이런 걸 이제 가지고 포기 합의는 유효하다. 이렇게 본 판례가 있고요. 그 반대로 합의서의 계약금액 변경 없이 공사기간 연장이라고만 표현돼서 간접비가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던 경우에 이를 간접비 포기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효다. 이런 판결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그 판결 자주 쓰는 문구입니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피고는 특별한 사유 없이 간접 공사비 지급 의무를 면제받는 반면 간접 공사비 발생에 따른 부담이 원고들에게 전가되는 결과가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간접 공사비를 청구하지 않겠다는 이 사건 확약은 계약기간의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담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 상대방인 원고들에게 전가하는 특약 또는 조건에 해당한다. 이런 이제 문구를 좀 많이 실무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포기 합의를 이제 무효로 볼 때는. 그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은 행정적 규제를 목적으로 하고 법률에 규정된 위반 행위가 있더라도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이제 아닙니다. 벌금, 시정조치, 과징금 이런 이제 행정적 제재가 목적이고 사법상의 효력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무효로 판단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소송 절차에 의해서 판결을 받는 수밖에 없고 판례도 하도급법 위반은 원사업자에 대한 제재일 뿐 계약의 사법상 효력을 부인하는 조항이 아니다라고 이제 명백히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불공정 행위로 인정된 경우에
그 신고자 입장에서 아무런 구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죠. 경우에 따라서 위법행위 내지 이제 불법행위가 되기 때문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손해액을 어떻게 산정할 거냐, 이제 그 문제가 또 남겠죠. 그렇다면 이제 발주자에 대한 원수급인, 또 원수급인에 대한 하수급인의 불공정 행위를 주장할 때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해당 사안이 현저하게 불공정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서 무효에 이르기 어려운 경우라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통해서 상대방에 대한 압박을 하고 합의 내지 조정을 이끌어내고 이런 이제 절차를 진행하면 되겠고, 어쨌든 무효로 인정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면 이제 소송을 바로 제기하는 것이 현실적인 이제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자체가 그 상대방한테는 상당한 좀 압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뭐 실무 자료 준비라든가 뭐 또 왔다 갔다 하고 대응하는 게 있어서 실무자들이 이제 많은 부담을 뭐 느끼게 되기 때문에 뭐 그 자체로도 어느 정도 효과는 있습니다. 우리가 건설 관련 분쟁을 검토할 때 갑을 관계를 이제 고려해야 사안을 이해하기가 좀 쉽거든요. 서로 대등한 관계인 경우도 있지만 그 일방적인 갑을 관계인 경우가 이제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뭐 예를 들어 뭐 재건축 조합과 시공사의 관계처럼 뭐 갑을 관계가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쨌든 이제 의뢰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그 갑질, 소위 말하는 갑질, 이 불공정 행위에 대한 증거를 남겨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 객관적인 이제 증거를 확보하는 방안은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제 그 중에 이제 법무법인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 그 예전에 이제 발주처에서 좀 불공정 행위를 했고, 그거에 대한 이제 증거를 그 만드는 과정에서 그 행위, 불공정한 행위 내용을 다 이제 적고 그런 걸 그 법률 자문을 저희가 한 거죠. 이런 부분은 불공정 행위에 해당되고 어쩌고 해서 저희가 이제 의견서를 그 받아서 이제 확정일자를 받아서 이제 보관을 해서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될 때 증거로 사용한 이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이제 방법들이 있겠죠. 그래서 어떤 이제 그런 불공정 행위를 당했을 때는 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